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출발점이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발사 순간을 상상하면 벌써 두근거려요. 저번 1차 발사 때도 실시간 중계로 봤었는데 이 누리호가 솟아오를 때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미 우리 기술로 실용 위성을 쏘아올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더 완벽한 발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주를 향한 열정으로 쉼없이 달려온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누리호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계신 항공우주공학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기전을 복원하고 액체 추진제 로켓을 처음 만들어서 발사한 로켓 박사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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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6분을 위해 지구 6바퀴를 달린 남자 로켓 엔지니어 김동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6분을 위해서 지구를 6바퀴를 달렸습니다. 와, 어떤 얘기가 오늘 숨어 있을지 그러게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제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렇게 두근두근 긴장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떠실지. 저희도 두근거리죠. 네. 두근거리는 왜냐하면 10여 년 이상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시험 발사지만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는 것만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꼭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보다는 두근두근하는 게 조금은 좀 작습니다. 발사라는 게 10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까 설명드렸던 16분 만에 결과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누리호가 발사하는 순간부터 16분 후에 위성이 분리가 되는데 그때까지가 발사체의 주된 임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항우연 입사한 후에 한 지난 7년 동안 제 집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출장한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만 킬로 정도 운전을 그게 했더라고요. 그 거리였군요.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네. 지구 6바퀴를 돌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7년 동안 가족들과 보낸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누리호 개발에 쏟았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 연구원들이 모든 연구원들이 또 꼼꼼하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달에 1차 발사 때도 사실은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가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렇게 신문에 보면 절반의 실패, 뭐 절반의 성공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한 개 틀렸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절반의 성공, 절반의 네. 실패.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50점은 아니죠. 예. 지나간 아니, 말씀입니다. 시험 발사라는 거는 로켓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 설계한 것만큼 발휘를 하는지 하는 거를 이렇게 점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20개 정도 검증을 한다.
하면은 한 개 정도 원래 성능이 안 나온 건데 그거를 뭐 절반의 실패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제 생각에 이 로켓 분야를 좀 잘 몰라서 그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또 그 부품을 전부 다 100% 국산화해서 성공적으로 올라간다는 자체는 엄청난 기술력이 사실은 필요하고 네. 그런 거를 이미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여줬거든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발사한 날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나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1차 발사는 하늘이 허락한 최고의 실패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3단 엔진이 계획된 시간보다 약 46초 정도 조기 종료되면서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발사체 개발을 하면서 뭐 설계를 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실패한 원인을 찾고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꼭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비행 중에 획득한 2,600개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헬륨 탱크라고 있거든요. 그 헬륨 탱크를 잡고 있는 구조부가 있는데 그 구조부의 설계가 잘못 설계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조적으로 보완을 했고 그래서 2차 발사는 최고의 성공 시나리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누리호를 이야기할 때 보니까 100% 자체 기술, 독자 기술이라는 점이 강조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도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또 외국과 이렇게 과학기술의 협력, 교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누리호에서는 유독 그렇게 100% 독자 기술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 로켓 부분이 아주 이게 네. 특수한 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로켓 앞부분에 폭탄을 달면은 미사일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인공위성을 탑재를 하면은 우주 발사체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니까 다시 그 없는 나라들은 하지 마라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려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로켓 기술하고 아마 또 포함을 시킨다면 아마 원자 폭탄 만드는 기술 뭐 그 두 네. 가지 정도는 절대로 그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분야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공기에 한 20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누리호는 그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37만 개의 부품 모두를 독자적으로 저희가 다 설계하고 제작을 했는데 이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상용품을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누리호만을 위해서 설계됐고 누리호만을 위해서 제작된 일종의 누리호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품들인데 이 모든 부품을 저희 독자적인 기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모두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발사돼서 우주로 올라갈 때 엄청나게 큰 진동이 일어나요.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럭 같은 거 타고 자갈밭 갈 때 그냥 막 진동이 나는 거랑 그거보다도 수백 배 더 큰 진동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로켓의 그 일반 상용품을 쓰면 올라가다 진동에 의해서 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리호에만 쓸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부품을 제작을 하고 그 100% 독자 기술의 의미를 저희가 알게 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발사려는 1.5톤, 1톤에서 1.5톤급 위성을 실용위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1에서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우주 공간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주굴기를 앞세워서 열심히 또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네. 일본, 그리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선진국들이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이런 우주 발사체로 사용되는 이런 액체 추진제 로켓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개발했어요. V2라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 선진국들은 전부 이 V2 기술을 가지고 가서 이거를 개량을 해서 크게 만들어서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는 더 쉽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기초가 샘플이 좀 있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샘플도 없이 이걸 하니까 사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우리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발사체 우리만의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었잖아요. 특히 최현석 박사님은 항공우주연구원 창립 때부터 네. 계셨던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와. 뭐 신이 계시면 신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이렇게 착륙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로켓 과학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됐어요. 몇 살이셨어요 그때? 그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그때인데 만약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든 로켓으로 우주선을 나중에 발사한다면 그거 참 멋있는 일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미국에 유학 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로켓을 실험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미국 나사에서 제가 연구한 거를 이제 필요로 해서 이제 그쪽에 전달해 주고 네. 바로 이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연구소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창설 멤버로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혹시 두 분께서는 이 같이 근무한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시기가 겹칠 것 같기도 한데. 언제 퇴직하셨는지 여쭤봐도 제가 될까요? 2012년 12월 말일 날 했는데 언제 입사하셨어요? 저는 2014년에 입사했으니까요. 아. 직접 뵐 일은 없었을 것 같고 네. 뭐 이제 대전 근처에서 어디서 만났을 수도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대선배님과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마 최현석 박사님은 저를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최현석 박사님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1세대 개척자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최 박사님은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과학 시리즈 만화책이 있거든요. 네. 그 왜라는 네네네, 그 책이 왜. 있는데 네네. 그 책에 로켓과 탐사선 편을 최 박사님이 감수하셨더라고요. 네. 최현석 박사님께서 이제 창립 멤버로 항공우주연구원 89년부터 함께 하셨다고? 네, 예. 예, 그렇게 들었는데 그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한 게 60년대 후반 정도인 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하는 데만도 한 10년 이상 걸렸고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2조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어간 거는 관두고 누리호에만 한 2조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공우주연구소가 생겼을 때는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50억도 안 됐었어요. 1년 예산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50억 다 써도 그 로켓을 갖다 연구할 수 있는 상상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빈약해서 로켓 개발 같은데 이렇게 돈을 투자할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런 우주 발사체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국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경제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선진국 수준 정도는 가깝게 돼야 이런 우주 개발을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불모지에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항공우주연구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뭐 1년에 뭐 예산이 50억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연구원들도 한 50명 정도 됐고요. 네. 기계연구원의 그 강당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연구실로 꾸며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했죠. 네. 석방살이를 했는데 하셨군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튜디오보다도 작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항공우주연구원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전화도 이제 이렇게 몇 대 없어가지고 전화 받은 사람이 최 박사 와서 전화 받아 그러면 뭐 최씨 뭐 이렇게 몰려가서 전화 받으러 가고 했던 그런 우스운 일도 이제 생겼지만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우주과학을 같이 연구할 훌륭한 인력, 인재를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영입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해외 출장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또는 이제 러시아 같은 데 가면은 혹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 이 로켓이나 인공위성 쪽을 전공하는 학생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도 사실은 수집하지 않았나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네네. 후배 양성까지 같이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뭐 로켓 엔진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데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 이런 쪽에만 참여할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로켓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과제에는 참여할 수도 없고 외국인들은 만약에 미국 나사에서 로켓 개발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초청도 안 됩니다. 외국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이 초창기 얘기를 박사님께서 계속 해주셨는데 우리 연구원님 표정이 좀 미묘했어요. 정말 그랬다고?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저도 오늘 네, 예.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뭐 우주 또 로켓 관심 있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이 항우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 듣는데 되게 좀 저와 다른 세상을 사셨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최 박사님이나 이제 선배 연구원님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시고 또 땀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항우연이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항우연이 나사 정도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불과 20, 30년? 네?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는데 앞으로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침 제 돋보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니 돋보기에 불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오늘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핵심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주산업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아주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개만 공중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우와. 네. 제 키워드가 보이시죠? 네. 천리안, 누리호,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손지아 아나운서님, 네. 혹시 이 세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제가 이래봬도 매일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있는 게 천리안이죠. 천리안은 인공위성입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그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발사체고요. 마지막으로 나로 우주센터는 뭐냐? 이거는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 발사장인 거죠. 엄지척. 발사장. 네. 역시나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와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네, 천리안입니다.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이 생각나거든요. 네. 김동기 연구원님, 네. 인공위성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구, 뭐 화성, 금성은 저희가 행성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행성 주위를 일정한 그 궤도로 돌고 있는 천체를 저희가 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달도 지구의 위성이 되겠죠. 이 위성처럼 지구 둘레를
돌 수 있게 인위적으로 만든 장치를 저희가 인공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 우리별 위성 이런 이름을 가진 위성들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쏘아 올린 위성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누리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체라는 것은 모두 아실 텐데요.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은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보낼 수 있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운송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저기 전남 고흥에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발사장이 멀리 저 끝에 고흥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나로 우주센터 방문했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대전에서 출발해서 한참을 달려서 고흥 IC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왔구나, 드디어 왔다 했는데 그 뒤로 1시간을 꾸불꾸불한 길을 계속 가야지 그제서야 나로 우주센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로 우주센터를 왜 꼭 이렇게 외진 곳에 지었어야 될까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사실 누리호 개발을 하면서 나로 우주센터가 지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그 우주센터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고민을 했겠죠. 네, 분석을 해본 결과 우주센터의 최적의 입지는 적도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도에 땅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남쪽을 찾아보자 해서 나로 우주센터가 현재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지구의 회전력을 이용을 하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적도에서도 동쪽으로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지구의 자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사를 하려면 동남쪽으로 발사를 하면 이제 아주 좋습니다. 동남쪽으로 발사를 하면 좋은데 동남쪽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큰 섬을 피해서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남해안 쪽이 좋습니다. 제주도나.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뭐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그나마 이제 이 육지에서는 한반도 내에서는 이제 가장 그 위성을 발사하기 좋은 그런 위치가 이제 고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눈부신 비상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목표 고도 안착부터 궤도 분리까지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대하면서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돋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자리가 위태위태한데요. 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네. 창현 씨가 인공위성과 발사 기술에 대해서 쏙쏙 들어오게 개념 정리를 해줬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사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강국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위성도 많이 발사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발사해서 실패했다는 그 뉴스 해보신 적 없죠? 기억나는 게 없네요. 예. 네. 그 정도로 성공률이 또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발사는 이제 외국 발사체로 해줬지만 사실 이 인공위성이 우주로 올라가면 진공 상태 속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진공 상태가 아주 참 험악합니다. 햇빛을 직접 쬐이는 쪽은 영상 130도 정도 되고 그늘진 쪽은 또 영하 한 120, 30도쯤 돼요.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인공위성에서도 온도 차이가 햇빛을 쬐이는 쪽하고 그늘진 쪽하고 한 250도 정도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아마 사람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도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인공위성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드는 우리 국산 위성들이 아주 잘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위성 강국이 됐지만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 기술이 없어서 그간 서름을 많이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인공위성을 중국 로켓으로 이제 발사하는 계약을 하고 났는데 우리가 만드는 로켓 인공위성의 부품의 90%가 이제 또 미국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미국에서 외국의 어떤 로켓으로 발사하면 안 된다. 기술 유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는 네. 그런 또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발사하는 거를 러시아 발사체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발사체가 만약에 없다. 아, 그러면은 결국은 해외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발사체에 의존한다는 거는 우리가 쏘고 싶은 날짜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군사 목적이나 정찰 목적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위성을 쏠 때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서 쏜다면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발사체가 있다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의 위성을 올릴 수 있다. 버스나 택시가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허락하면 자가용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랑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그렇죠.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우주로 갈 수 있는 이런 자가용을 우리가 갖겠다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누리호를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니까 누리호의 성공을 네. 정말 기원하게 되네요. 네. 이게 약간 서러웠던 시절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뭔가 부글부글 막 끌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설계도가 현존하는 최초의 로켓을 만든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요. 맞습니다. 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건국 초기 1448년입니다. 세종대왕 제위하던 시절인데요. 당시 하늘에 종이로 감싼 로켓이 날아갑니다. 오. 종이로 감싼 로켓. 종이로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 이게 바로 조선의 비밀 병기이자 우주 로켓의 시작이었던 신기전입니다. 신기전. 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영화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귀신신, 음. 틀기, 화살전 이렇게 해서 신기전이거든요. 화약을 태우면서 그 힘으로 날아가는 이 신기전은 화차에서 한 번에 무려 100발을 날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서양보다 300년 이상 앞서 만들어진 로켓 화포가 바로 신기전이었습니다. 김동희 연구원도 놀라시는데요. 추진기관 전문이라 네. 전문이 추진기관이라 아마 이게 신기전을 왜 로켓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네. 로켓이라면 이렇게 추진기관이 있어서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스스로 날아가는 것을 로켓이라고 하는데 신기전이 그렇게 날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차에 장착된 이 신기전 모양을 보면 현대의 다연장 로켓과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신기전 사실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당시 만들어진 로켓 추진식, 화살 병기, 단위와 체제를 모두 말하는 건데요. 그 종류가 5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상세히 적혀 있는데 네. 자, 이거를 한번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나요? 네. 네. 국조 올해의 설예라는 조선시대 예법 책에 야, 이거 세종 때 개발한 30여 종의 화학 무기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잠들고 있던 신기전이 지난 1993년 대전에서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설마? 여기 계시는 최한석 박사님이셨습니다. 와. 이것도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83년에 국제우주대회에서 신기전 구조와 설계도면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셨고 와. 정말로 그 실물을 복원을 하신 거예요. 와. 야, 이게 지금 최은석 박사님 1993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때 신기전이 날아올랐을 때 소감이랄까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제가 신기전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게 그 설계도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공학자들은 신기전을 보면 신기전의 이 설계도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 그렇죠.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이게 날아가는 거가 이제 또 보고 싶거든요. 완전히 타임머신 타고 세종 시대를 이렇게 돌아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발사가 바로 성공을 했나요? 작은 로켓들은 성공을 했어요. 이 신기전이 이제 소, 중, 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소하고 중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신기전은 파약이 이거. 네. 파약이 한 3km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이런 로켓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 나오던 해에 2007년에 발사해서 이제 실험해서 성공을 했죠. 그 뒤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야 이 대신기전 발사에 성공하신 거네요. 예, 화약을 여기다 이제 다져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화약 다지다가 이제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쾅 하는 소리 폭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네? 터지는 거 아주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거기서 뭔가 희열을 느끼실 뭔가가 있으셨던 것 네. 같은데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소형 로켓 만들어서 실험하다 폭발해가지고 이제 제가 도막을 하나 잃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강냉이 튀기는 기계가 있어도 저는 네, 무서워서 네. 이렇게 뻥튀기. 다른 데로 이제 갈 정도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한 길을 걸어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셨으면. 누리호라도 뜨는 거를 봐야 네. 이게 이제 제 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될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됐죠. 여러분 최은석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야, 우리가 이런 세계 최초의 로켓을 발사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DNA. 그 덕분에 또 우리 선진국과의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마치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요즘 말로 그 국뽕, 이 국뽕이 막 차오르네요. 저도 어깨가 약간 올라간 네, 이미 올라가 느낌이 계신데요.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신기전의 영광을 재현해줄 로켓, 우주 발사체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요. 누리호 이전에 쏘아올린 나로호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나로호 이전에도 이미 액체 추진체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보실까요? 짠. 아우. 네. 아. KSR 시리즈 로켓입니다. KSR 명칭 자체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생소한데요. 박사님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KSR은 코리아 사운딩 로켓이라는 뜻인데 고공으로 뭐 한 1-200km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포물선 그리고 내려오는 이런 단순한 비행을 하는 로켓을 국제적으로 사운딩 로켓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KSR이라고 해서 KSR1하고 KSR2는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용을 해서 KSR2 같은 경우는 2단으로 해서 150k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누리호와 같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추진제를 이용하는 로켓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KSR3 이 로켓은 국내 최초로 이제 액체 추진제 로켓을 이것도 물론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을 해서 발사를 했었고 KSR 이후에는 이제 우주 발사체를 이제 저희가 개발하게 됐죠. 근데 이 KSR 1, 2, 3 이 로켓은 어디서 발사를 했었나요? 그러게요. 태안
태안에 있는 안흥 시험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안흥 시험장은 사실 항우연이 보유한 시험장은 아니고 국방과학원 ADD가 보유한 발사장인데 저희가 일종의 새빵살이를 한 셈이었죠. KSR-3 사업에 참여하신 저희 선배 연구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KSR-3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태안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발사장을 구축해서 발사를 했거든요. 이때는 배도 없고 배도 한번 들어가려면 배를 빌려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배도 없고 또 들어갔는데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간이로 천막으로 샤워장 만들어서 샤워하고 또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 만들어서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은 한 달 이상 그냥 섬에서 생활하시기도 했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지금 편하게 그래도 개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네. 다음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제 오. 우리에게도 익숙한 나로호가 네. 나왔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나로호는 러시아와 함께 개발한 우주 발사체인데요. 나로호의 그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제작을 한 액체 로켓을 가져왔고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 위에 사용된 2단 로켓하고 인공위성 그다음에 유도 제어 시스템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한 거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의 로켓이 러시아 땅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간 적이 없어요. 오. 우리나라로 온 게 이제 이게 첫 번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여튼 무진장 복잡했어요. 아. 러시아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러시아의 과기부 장관이랑 같이 가셔가지고 러시아 대통령이랑 사인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로호 로켓이 한국으로 오는 데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었죠.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대통령 안 가셨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안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나로호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특별히 1단 엔진과 1단 발사체는 러시아가 철저히 보안으로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에게는 사실 핵심 기술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회의 후에 남기고 간 쪽지가 있으면 그런 쪽지를 모아서 번역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기도 하고 그 나로우주 센터가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밤에 퇴근하면 할 게 없습니다. 소주 한잔 하자, 맥주 보드카 한잔 한잔 하자. 해야죠. 네, 그렇게 선배 연구원들이 이제 같이 러시아 연구진과 술 한 잔씩 기울이면서 뭐 팁도 얻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주 기술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이 하나하나 쌓여서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리호. 김동계 연구원님, 누리호가 언제부터 연구가 시작된 건가요? 누리호는 2010년 3월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올 10월까지 약 12년 동안 총 2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저희 항우연 그 개발 인력 250명, 그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지원 인력 60명, 그리고 협력업체 분들이 계시거든요. 약 300개 협력업체에 계신 분들 포함하면 한 10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개발 인력이 참여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로 협력했던 후르니 체프사 직원만 한 3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우주 개발 인력은 3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나사는 2만 명, 또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작사 같은 경우에는 약 10,000명의 인원이 우주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예산적인 부분이나 또 연구 인력적인 부분이나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누리호를 보고 좀 꿈을 갖는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이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의 뒤를 이어서.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우주 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뭐 깜깜한 우주로 굳이 가야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최현석 박사님이 그간 걸어오신 길을 한번 들어보면 그런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현석 박사님께 틈새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뭐 당연히 신문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학교 그 운동장 옆에 게시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들이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등교하면서 보니까 소련에서 발사한 우주선이 지구를 몇십 바퀴 돌고 내려왔다. 야.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선이 지구를 몇십 바퀴 돌고 또 내려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에 가서 아주 훌륭한 과학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이런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첫 번째로 빌려본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이 책을 제가 도서관에 있는 걸 이제 빌려서 본 책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산 책입니다. 중국방에 가서 산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이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계 최초의 로켓은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발사한 화전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게 세계 최초의 로켓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1377년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국산화하고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최무선 장군이 만드는 화약 무기 중에 혹시 로켓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에 저희 형님이 사용했던 그 역사 참고서가 있었는데 역사 참고서를 와서 보니까 거기에 최무선 장군이 고려 말에 만들었던 화약 무기 중에 화전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무선이 만드는 화전이 로켓 무기인지 아닌지 이거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역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학생이 네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봐라. 교수님들은 많이 아시니까. 제가 대학교에 간 다음에 역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이 알고 싶으면 한번 연구해봐라. 자기가 필요한 거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무선이 만드는 화전이 로켓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면서 신기전을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실은 가정 환경이 좀 뭐 다 그렇지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또 학생과학사를 찾아가서 저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편집장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로켓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신 있게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을 한번 써봐라. 제가 글을 써갖고 가서 실어줬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갖고 1년 반 동안 연재를 해줬습니다. 그 학생과학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세계 최초의 로켓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달나라 갈 때까지 이 로켓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하는 거를 이제 거기다 제가 기술을 했고 또 신기전 연구하고 있었던 분야도 거기다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이런 로켓 분야의 연구가 있었다 하는 것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우량도서를 선정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이게 우량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량도서를 쓴 거를 저희 대학 총장님이 아시고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아르바이트 안 해도 공부를 이제 할 수 있게 이렇게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저한테는 은인 같은 책이고 그 세계 각국의 로켓이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켓을 개발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항공우주연구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로켓을 개발해서 우주 개발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전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에 기초를 다지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하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우리 우주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이런 꿈을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석 박사님께서 꼬마 시절 우주로 나아가는 꿈을 꾼 지 언 60년 만에 그 꿈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60년 후 우리는 우주에 어느 정도에 닿아 있을까요? 저녁에 화성으로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박사님, 올해 여름휴가 어디로 가실래요? 화성 거기 A지구 한번 다녀오겠다. 그죠? 작년에 B지구 갔으니까. 네. 이런 날 올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기도에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진짜 화성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달로 휴가를 가고 뭐 화성으로 놀러 다녀오고 지금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오늘의 이런 대화들이 분명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신기록 경신을 앞두고 출발선에 선 장대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신기전 얘기도 나누고 보니까 우리가 장대 높이뛰기 종목의 종주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더 길고 튼튼한 장대를 갖게 돼서 저 높이 있는 밤하늘의 별까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예. 자, 우주산업 불모지에서 불과 30년 만에 우리의 독자 기술로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첫걸음 누리호의 완벽한 성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